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뭐 저를 초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고대 인공지능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활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조금 꼬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 챗GPT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빙, U.com, S컵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수겁이라고 합니다. 아수겁, 그다음에 달리2,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예,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여기 어, 행안부 쪽에 작업 직접 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AI 프렌즈 학회라고 대전에 있는 출연연 연구원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 AI 프렌즈 학회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홍보를 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술 진흥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연을 한 활동들을 보면 제가 이제 2016년 3월 2일 날 알파고 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뭐 센세이션이 좀 있었고요. 그때 그 덕분에 뭐 TV도 나와서 출연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23년 올해 2월 24일 날 챗GPT 활용 가이드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요 행사를 좀 소식을 듣고 오늘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저를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소에서 그 IT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AI 분야에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신기술들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빠르게 어, 먼저 소식을 듣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이퍼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공개되기 전에 사실 연구자들이 보는 이게 하이퍼 사이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뭐 워크숍 같은 형태로 협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 하이퍼 사이클이 어, 저희가 접근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런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들을 미리 좀 알고 있다가 이 사이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가시화되면 그때 이제 빠르게 융합을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딥마인드의 알파고 기술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파악을 하고 2016년에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들과 그 다음에 진행했었고 뭐 TV 출연들도 좀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쭉 진행했는데 올해 2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라는 거를 이제 또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말에 나온 챗GPT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것이 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다 해서 저희 AI 프렌즈 학회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이 행사가 이제 또 모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행사를 진행했고 오늘도 아마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간단하게 개요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서 간단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고대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들 예시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이 초고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사항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중간에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ChatGPT가 이렇게 뭐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4월이니까 11월 30일 날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공개되고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을 했어요. 100만 명 안에 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그 에어프렌즈에 있는 이 연구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보니 그 전에 2020년 정도에 나왔던 GPT 기술을 활용을 해서 GPT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저희가 2월 중순 정도까지밖에 없는 그래프인데요. 현재 1.5억 명의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전 세계에 있고 유료 가입자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가입을 거의 한두 달 안에 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냥 이게 계보를 좀 말씀드리면 GPT라는 기술은 저희가 여기 나오지만 약 한 2018년 정도에 나왔던 거고요. 17년이구나. 17년 정도 나왔던 거고 GPT-4가 2019년, 그다음에 GPT-3가 2020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초에죠. 어,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고요. 2023년 3월에 GPT-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 이 챗GPT 내지는 GPT 기술 내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이 초고대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가 좀 엄청나게 크다는데 1750억 개 파라미터를 다룰 수 있는 게 GPT고요. GPT-4 4월에 나온 GPT-4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챗GPT의 4배에서 많으면 10배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미공개로 된 상태고요. 문제는 1750억 개라는 게 어떤 정도 규모냐면 이거 이후에 나온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팜이라든지 고퍼라든지 뭐 이런 류의 다른 이런 초고대 모델들은 규모가 5,400억 개 파라미터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PC를 기준으로 PC가 보통 한 1000대 정도 모여야 이런 파라미터를 돌릴 수 있는 규모고요. 물론 이제 GPU를 쓸 때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초고대 모델을 실행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엄청나게 큰 모델이고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간은 보통 2년을 학습시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6개월 정도 학습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장비들이 2년에서 6개월 정도의 학습을 해야 되는 정도 규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부터 만약에 이 기술을 확보하려는 회사들은 다시 6개월 정도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GPT의 특징은 570기가바이트의 텍스트를 학습을 했어요. 2020년에 나온 GPT-3 버전입니다. 570기가바이트 텍스트. 야, 570기가바이트. 그리고 이 그냥 GPT라는 놈은 이제 문장을 막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엉뚱한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엉뚱한 문장들을 채팅 수준에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맞춰낸 것들이 하는 방법이 인스트럭트 GPT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 원하는 어떤 대답을 받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걸 활용해서 챗GPT라고 2023년 11월 30일 날 이제 챗봇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4월에 GPT-4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GPT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챗GPT 말고 뭐 바드, 구글에서 만든 바드라든지 뭐 딥마인드에서 만든 스페로나 뭐 믹클라우드 내지는 지금 중국에서 바이두가 또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좀 만든 아주 좀 조금 작은 버전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충분히 챗GPT의 대안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저희가 2월 24일, 3일 날, 4일 날 워크숍을 하면서 공개드렸던 챗GPT 활용 업무 효율화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어떤 역할들이,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공무원 내지는 저희 같은 이제 연구원들이 이걸 사용한다면 된다, 안 된다, 내지는 부분적으로 된다, 뭐 이 정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챗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중에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를 GPT 써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한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이나 규정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의료라든지 의료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그동안 쭉 해오던 것들을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조금 빌드업을 하는 이런 관계에는 챗GPT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개인화 서비스를 챗GPT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안 됐었고요. 지금은 유료로 가입하면 한 달에 한 20불이니까 한 25,000원, 3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이게 개인화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맞춤형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개인화하고 같은 건데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챗GPT한테 계속 입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이런 문서들은 되느냐? 안 됩니다. 텍스트만 되고요. 지금 GPT-4에서는 이미지들은 되지만 부분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재밌는 건데요. 예, 뭔가 나온 어떤 아티클 내지는 글을 좀 다른 어조로 좀 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예, 아주 뭔가 좀 더 딱딱한 언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만든다든지 조금 이렇게 어조를 바꾼다는 게 가능해지고요. 단락을 요약하거나 번역하는 기능 아주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기능은 GPT는 안 되고요. GPT 말고 다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뭐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표 해석하는 거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이 표가 주는 의미가 뭐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건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같은 거는 또 되고 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예제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면 챗GPT, 빙, 뭐 바트, 그다음에 유닷컴, 아수겁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야들은 꼭 전문가들한테 감수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에서 챗GPT 말고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굳이 활용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AI가 만든 것들은 출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및 사생활 침해가 있으나 아직 확인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솔루션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챗GPT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이 딱 나오면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쓰면 답이 좀 나옵니다. 지금 예제를 쓴 게 뭐냐면 챗GPT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유즈 케이스를 좀 알려줘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영어로 질문했는데요. 일단은 영어로 질문하면 한글로 질문한 것보다 조금 더 자료가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좀 느립니다. 전반적으로 느리고 그 다음에 한글 처리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보다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서 영어를 쓰기가 편한 분들은 영어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한글을 꼭 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을 써서 하든지 아니면은
번역을 한 다음에 영어로 넣는 그런 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이렇게 이제 7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7가지보다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표시를 했죠. Tell me more 했습니다. 그러면 14개 나와요. 이렇게 쭉 뭔가 이 채팅이 하나 보고 그 답에 대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속적으로 계속 그 컨텍스트를 이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워낙 사용자들 몰리다 보니까 서버의 용량이 부하가 걸려서 에러가 날 때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제가 한 번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인 경우에도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글로 졌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챗GPT를 사용하기 좋은 아이디어 10개를 제시해줘.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글로 쭉 나옵니다. 조금 느리게 나오지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개를 더 제시해줘. 이렇게 하면 또 10개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쓰면, 근데 나온 결과들을 보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뭐,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렇죠? 보시고요. 근데 이제 챗GPT를 업무에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약간의 소설을 쓰는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고도야남 까마득한 동쪽 등등등등. 이 내용은 원래 그 SF 소설의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에서 약간의 요지만 따온 건데요. 그런 소설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컨셉을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가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오른쪽 같은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ChatGPT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텍스트를 GPT한테 이제 넣습니다. 지금 요 케이스는 빙에서 챗GPT를 연결해서 쓴 케이스인데요. 이 빙 화면 내에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 보세요. 왼쪽에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어떻게 실제 도시인가요? 얘가 이 내용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할 때 좀 약간 틀린 게 있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컨텍스트를 좀 더 넣어요. 고도는 오래된 도시라는 의미고 야남은 도시 이름이야. 이렇게 넣고 그렇군요. 어쩌고 저쩌고 또 하면 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이 GPT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뭐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자 오른쪽에 넘어가면 소설의 첫 장면을 제시해줘. 이렇게 딱 제가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소설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네.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소설을 쭉 이어서 나가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챗GPT한테 한 번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텍스트를 계속 깨야 돼서 그 내용들이 빌드업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건 빼고 저런 걸 넣고 여기는 또 강화해줘. 조금 더 길게 해줘. 짧게 해줘. 스토리를 좀 바꿔줘. 뭐 이렇게 계속 애드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마치 옆에 인턴 사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인턴한테 이런 일이야 저런 일이야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제 이번에 영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길게 만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SF 소설을 쓸 거야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쭉 소설이 막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넣죠. 밑에다가 내 아들 6살짜리 아들한테 살 거니까 내용을 6살에 맞게 바꿔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줄을 더 넣었어요. 예, QR코드? QR코드가 있었나요? 상시 학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를 더 추가를 하면 왼쪽에 있던 원래 스토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쉬운 말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바뀌게 되고 이거보다 더 쉽게 달라면 더 짧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내가 짜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뭐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제주도에서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1, 2, 3일차 이렇게 쭉 뭔가 목록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할머니까지 5명인데 할머니가 많이 못 걸으셔. 그 점 고려해줘. 이렇게 제가 그 질의를 컨테스트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등산이 나와요. 내용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컨테스트를 파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적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은 제외하고 다시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등산이 딱 빠지고 다시 쭉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테스트들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그래서 하고요. 여기에 구글 맵하고 연결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구글 맵 서비스가 좀 마땅치 않아 그런데 영문으로 하고 구글 맵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교통편까지 연결하는 거를 요청을 하면 이런 여행 계획 같은 게 영문으로 했을 경우에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예. 어떤 문장에서 이 뉘앙스 같은 거 있잖아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얘가 확인해 줘요.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최악이야 이러면 부정이다. 그 다음에 살짝 아쉽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어 하면 긍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야 이런 부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른쪽은 더 신기한 건데요. 이게 옛날에 한국어의 비밀이라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의 장점이죠.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그 의미가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해 달라고 하면 거의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몇 개 틀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하긴 한데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이런 걸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떨까요? 여기 세종에 계시니까 보람동하고 소담동은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약간의 예제로 만들려고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람동이나 소담동에다가 커피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상권이 분석해봐. 보람동이 나을까, 소담동이 나을까? 이렇게 하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죠. 소담동에서, 그러니까 소담동을 해라 그러네요. 여기는. 그런가요? 보람동이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 그렇고요. 소담동에서 커피 테이크아웃이 좋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 뭐 테이크아웃이라는 거와 커피 전문점이라는 걸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지금 에스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숙업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카카오톡에서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에스크업을 찾아가지고 친구 추가를 하면 내가 카카오톡에 그 채팅을 톡을 보내듯이 이렇게 GPT 서비스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네. 소리가 더 작으신가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주 조금 좀 황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거는 어떤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예,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예제를 하나 가져온 거고요. 이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챗GPT에게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기도문이 나온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질이나 내지는 어떤 글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챗GPT가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챗GPT는 사실 스탠드얼론 서비스입니다. 인터넷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요. 연결된 건 아니고 스탠드얼론으로 독립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전까지 데이터만 학습을 한 거라서 최신 데이터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 빙에다가 연결시키면서 그 챗GPT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 그런 어떤 문장들을 빙 검색 결과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것들을 빙에 들어가서 빙 검색을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인포리언스라는 인포리언스 기업은요, 저희가 에어프렌즈 그 학회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의 이름입니다. 인포리언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그 인플루언스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인포리언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밑에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이 첫째, 둘째는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문장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문장 그 홈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을 챗GPT가 요약을 하고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빙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실 때는 하면 챗GPT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예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넘어가네. 예. 자, 그 다음에 빙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약간 논리 추론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검색 결과로 키워드를 주고 키워드에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뉴를 추천해달라. 근데 6명이고 베지타리안이 들어있는 파티의 메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홈페이지가 있을 것 같진 않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마치 사람처럼 제안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다. 아까 그 제주도 여행 계획 짜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빙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베지테리안이라는 어떤 제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 유닷컴이라는 곳은 저희가 이제 그 2월 말 이럴 때는 챗GPT 서비스가 빙에 연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랑 연결을 시켜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유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구글처럼 검색을 하면 그 결과를 챗GPT하고 연계해서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사실 또 거의 같은 내용이 빙에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사실 유닷컴을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만 유닷컴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통해서 검색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for AI 제너레이션 세미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세미나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검색하는 거였는데 유닷컴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될 만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백그라운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들이 빙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빙에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닷컴에서는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어떤 생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밑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큐떡 인 스페이스라는 우리 키워드를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이제 그림들을 좀 만들어주죠. 똑같은 게 빙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컵은 아수겁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수겁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그 카카오톡의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챗GPT API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서비스고요. 지금도 바로 그 카카오톡에다가 친구 찾기를 검색해서 바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날씨는 하고 물으면 아마 업스테이지가 을지로 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주소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거를 그때 검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쭉 검색한 결과와 이렇게 생성한 문장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하게 내가 뭘 해야 될 검색을 해야 되거나 내지는 질의를 해야 될 때 이 아수겁을 사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지금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면 달이라고 하는 사이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링크를 지금 걸어놨는데요. 제가 이 파일은 아주 공지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명화 같은 이런 이유로 많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이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주인,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8K로 저기 타임머신을 뭐 설계도를 그려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드저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이제 그림들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이고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여기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하면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 200개 정도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드저니가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라 사실 저희가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약간의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이제 저기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여기서 베스트 미드저니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류를 검색해서 보면 어떻게 이걸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프롬프트 예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도 하나인데 좀 그림이 좀 안 이쁘죠? 안 이쁘긴 한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예제를 지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GPT의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문헌 학습을 했고, 지식 윤리를 강화했고, 챗봇 탑재했고, 실행 강화했다는 여기 보이는 이 4개 아이콘이 빙에서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만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안에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보다 조금 더 나은 많은 어떤 클립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순서도나 내지는 어떤 플로우 차트라든지 내지는 어떤 관련 뭐 컨셉 관련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근데 잘 활용하면 상당히 약간 컨셉 같은 것들은 그릴 수 있는 정도이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 저희 뭐 어디다 쓰겠냐 싶겠지만 이제부터는 아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미지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제 만들었어요. 같이 글자를 써서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시로 그림을 넣으면 그림을 변형해서 다른 그림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이렇게 무술을 하는 사람을 넣고 오른쪽에 배트맨을 그려줘 그러면 배트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한 거 가지고 그려줘 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스케치를 한 그림을 넣고 요거에 그 마블 캐릭터를 그려줘 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되게 조금 아트적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정도만 좀 해볼까요?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왼쪽에 밑에 있는 그림이 원본이고요. 자, 이거를 왼쪽에 밑에 있는 게 원본이고 이 그림을 이제 손으로 그린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요걸 바탕으로 다시 생성해 달라고 했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거 조금만 지금보다 제가 볼 때 기술이 조금만 더 편해지거나 뭔가 되면 훨씬 이용하기 좋겠죠. 그죠? 내가 왼쪽에는 뭘 넣고 오른쪽에는 뭘 넣고 두 개의 관계가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곧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케이스는 오른쪽에 그 블렌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뼈대를 만들어 난 다음에 이 뼈대에다 옷을 입히는 거죠. 근데 이 옷을 입힐 때 밑에 컨트롤 커맨드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아가씨, 뭐 걸작, 현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어쩌고 쭉 있고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프롬프트가 있죠. 이게 그런 거는 빼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지워라는 뜻인데 누드, 그 다음에 뭐 만화, 스케치, 그 다음에 뭐 클로즈업, 그 다음에 기형된 동공이라는 게 막 애니메이션을 보면 눈 큰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왼쪽처럼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 넣으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 만드는데 또 20초, 30초씩 걸리거든요. 그럼 그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또 밑에 글자를 바꿔서 넣고 또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거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요
이런 입력 값들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이제 아트 그림을 막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아유, 소리가 너무 크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브에서 파이어플라이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4월 초에 나왔는데 이게 아도브의 그 포토샵 같은 거에 이제 A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글자를 이렇게 그림과 막 중간에 프롬프트를 넣고 색깔을 변화시키고 돌리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 아도브 파이어플라이어라는 이 툴에서는 이제 탑재가 됐어요. 지금 요걸 보시면 올라올 건데요. 강을 넣으라 하면 강이 나오고요. 나무를 넣으면 나무가 막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저는 이거 따라 하라 해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조금 이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포토샵을 잘 쓰는 분들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도구들이고, 이런 도구들이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돼서 나올 거고, 요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리는 분들이, 컨셉 그림들을 막 그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컨셉은 나왔는데 아직 제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름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서비스 내에 이제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개요들을 간단하게 넣어주면 문장들이 자동으로 쭉 생성되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단하게 뭐 감사 인사를 쓰겠어 이렇게 하면 딱 감사 인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메모하는 겁니다. 원노트라는 건데 내가 막 메모들을 막 넣어놨으면 그 메모들을 아니다. 오른쪽 거는 그 팀즈라고 하는 그 줌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줌 서비스를 지금 하면 지금은 녹화를 하죠 저희가. 근데 얘를 이용하면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요약해줘 그러면 회의록이 딱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혹시나 회의에 늦은 분이 있을 거예요. 늦은 분이 딱 들어오면 앞에까지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딱 보여줘요. 뭐 이런 류의 서비스가 데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엑셀인데요. 오피스 365에 엑셀에다가 엑셀을 딱 놓고는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무슨 내용이냐 내지는 야, 이걸 좀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그 엑셀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를 쭉 봐가지고 야 이게 뭐 어떻게 비즈니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거를 제가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제일 앞골인데요. PPT를 내가 어떤 PPT를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프로포저를 쓰겠다는 거죠. 프로포저를 쓰겠다 하고 하면 프로포저 가지고 쫙 문서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관련되는 프로포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기 메모로 넣긴 해야 되지만 이메일이나 내지는 이런 메모 서비스 메모 도구에서 들어있는 그 바탕으로 이런 PPT를 그냥 쫙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폰트 크기라든지 내지는 어떤 전체 문장의 어떤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내가 그 태블릿을 바꾸면 자동으로 다 바꿔지는 아주 황당한 그 데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 여름쯤에 지금부터 한 두세 달 후에 서비스가 되면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피스 365라서 이제 클라우드 쪽에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과 활용한 방안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무에 어떻게 쓸 거냐 한번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C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CPT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 프롬프팅이라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쉽고 간결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너무 장황하게 우리 만년체로 써면 안 되고요. 단답형 간단히 적고 여러 번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 번 질문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질문하듯이 대신에 또 상세하게 또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세 개로 요약해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인사말을 써줘 이렇게 아니라 뭐 감사문을 넣고 그다음에 꼭 뒤에 뭐 무슨 날씨에 대한 거를 꼭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딱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얘기한 걸 바탕으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건 빼고 저건 넣고 하는 보완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예, 아니요 같은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수행 조건을 달아놓는 경우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대하는지 기대하는 바를 적는 게 좋습니다. 아까 예제들을 보면 내가 6살짜리 우리 아들한테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바를 적으면 그 맥락을 맞춰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은 저기 이렇게 그 문과라서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들은 좀 빼고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내용을 적어달라, 숫자를 뭐 명시해서 적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나 내지는 어떤 최신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들만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만 질문하는 게 좋고요. 어떤 리터러시 서베이 하는 것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이라든지 텍스트 요약, 번역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지금 여기 기획의 정석이라는 박신영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이 기획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어떤 질문들이거든요. 어떤 문서나 내지는 어떤 내용 작성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딱 작성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기대나 원인 뭐 그다음에 한마디로 뭐 어떠냐라든지 비유를 해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실행 방안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성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ChatGPT한테 물으면 텍스트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제가 좀 구분을 했는데 활용에 적합한 것들은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야? 어쩐다는 거야? 요약해줘? 아니면 비유를 좀 해줘?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해봐. 이런 것들은 좋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이 컨셉이 뭐냐? 컨셉이 뭐 아니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기대 효과라든지 지속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막 얘가 적어주긴 하는데 그게 근거가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문서나 내지는 어떤 우리 작업에 대한 목표와 현재와 원인들 뭐 이런 걸 정의를 막 할 때 이거를 얘가 이해하면 다행인데 가끔씩 상상을 해서 막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사용해야 되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해서 뭐 그런 거 이유가 뭐야 했을 때 이유를 막 약세가 보통의 경우에 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실행 방안도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적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창의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도움이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가끔 황당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이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잘 이해를 못해. 아까 제가 할머니가 있어서 어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할머니 있으니까 그걸 빼줘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의 어떤 컨셉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대상을 묘사를 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를 잘하든지 아니면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 방안도 얘가 뭔가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해 주는데 너무 뭐 뻔한 얘기거나 아니면은 조금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막혀 있을 때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질의했다 답하고 질의했다 답하고 하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약간 공돌이스러운 얘기라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빗소리와 같은 백색소음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뭐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어떤 약간의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는 이유가 뭘까?
1번부터 5번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빗소리 관련되는 뭔가를 작성해낸다면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럴싸해요.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냐, 뭐 보고서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맨 오른쪽에 있냐 보고서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있는 걸로 참 나오지만 그링크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제 맞춰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떻게 이 정도면 좀 쓸만할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제가 예제로 한번 또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저희 쪽 분야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엣지 AI 뭐 모델을 어쩌고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 이런 과제를 쓸 건데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라고 쭉 적은 다음에 야, 이 과제의 필요성은 세 가지 써줘. 이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얘가 조합을 해가지고 나름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1, 2, 3을 만들어줘요. 이게 꼭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초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례를 붙이다든지 아니면 조금의 어떤 확인하는 정도를 한다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요 내용을 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해달라. 지금 요런 내용이라고 하고 수학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수학 분석을 좀 그럴싸하게 해줍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뭐 더 내용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추가해달라든지 검토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1, 2, 3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어우, 와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예요. 이런 기능들이 요약은 무슨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요약 내에다가 제가 질문을 더 하는 거죠. 앞에 보고서에 예시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이 예시들을 알려줘. 그러면 브랜드 예시들이 쭉 나오고요. 관련되는 뭐 내용들 더 질문하면 마음대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어떤 내가 작업을 할 때 다른 분하고 같이 어떤 코워크를 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게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리테일 업체와 달리 브랜드의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을 내가 만드는데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해줘.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딱 하면 얘가 번역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쉬, 나이키, 마스, 휘슬이었는데 얘가 마시모토띠로 얘가 그냥 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상당히 잘 번역했지만 이 번역한 내용을 다시 여기 나오죠. 영문으로 번역해줘.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단어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조금 더 쉬운 어떤 문장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여기도 근데 마시모토띠가 계속 들어있죠. 이건 조금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딥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전문 번역 서비스예요. 여기다가 지금 앞에 있던 이 텍스트를 번역을 시켰을 때 나온 문장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품질의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다만 여기는 마스 위슬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죠. 근데 여기는 가끔씩 이런 식의 실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희가 2월 24일 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보도자료 만드는 거를 GPT 활용해서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행사에 개요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어떤 내용들을 쭉 한 다음에 이거를 GPT 이용해가지고 쭉 만든 다음에 이제 조금 손대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어떤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에 들어가야 될 어떤 컨텍스트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활용 사항들을 얘기 드렸고요. 실제 공무원 업무를 활용할까 했는데 사실 제가 공무원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쓰는 방법대로 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쓸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유의사항들을 좀 조금 제가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4월 초부터 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GPT의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어서 뭐 일부 대화 기록이 유출했다든지 내지는 일부 결제 정보가 유출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야 이거 뭐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챗GPT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를 뭐 표현을 하면서 뭐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민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뭐 만들어낸 그 생산 계획, 반도체 생산 계획을 GPT한테 물어가지고 이게 뭐 유출됐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어떤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 이 챗GPT 사용을 금지시켰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세 가지들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얘기는 챗GPT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직원이 한 400명도 채 안 돼요. 작은 회사예요, 사실. 작은 회사고 거의 리서치 회사인데 지금 이 챗GPT를 공개를 하면서 거의 갑자기 B2C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갑자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그런 어떤 미숙함 때문에 나온 소프트웨어 버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챗GPT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생긴 버그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유출됐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 아주 일시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서비스가 개인들이 자기 질의하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에 올리면 그 서비스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질의한 내용들이 서버에 다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면 사실 내 개인 검색한 것들이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스노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들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우리가 쓰고 있지만 사실 뭐 구글에서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문제는 있긴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유출이 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사실 공무원도 카카오 많이 쓰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 뭐 메시지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에서 안 본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특정해 갖고나 그 개인을 특정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보안 내용이라든지 아까 그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라면 자체 솔루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거는 없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는 이름에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챗GPT 관련되는 서비스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밑에 이제 약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오픈된 거고 약간 분홍색 내지는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오픈되지 않은 건데 오픈 AI에서는 거의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수상한 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오픈 못하는 이유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B2C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개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데이터 관련되는 내지는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엄격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픈되고 자기들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를 사용했던 GPT 관련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뭘 썼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딥마인드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셜 미디어의 컨버세이션 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용했던 내지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있던 그런 텍스트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개인정보가 안 들어있을 가능성보다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지만 유럽의 EU의 GDPR이라고 그 개인정보 관련되는 아주 엄격한 법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썼을 때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지 않다는 증명을 하라는
이탈리아의 요청은 되게 지금 당장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같은 GDPR에 준하는 이제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진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돼 가지고 이 ChatGPT가 개인정보를 쓴다든지 내지는 뭐 다른 류의 이런 류의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챗GPT를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서 나온 결과가 어디 근거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예제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할루시네이션 문제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숫자가 나오면 얘가들이 막 혼나하는데요. 잘못 얘기하는데 숫자들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이 나온 데이터들은 항상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스토리텔링을 얘가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뽑을 때는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꼭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재밌는 예들이니까 나중에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이미지 쪽인데요. 에너지 생성 이미지,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인터넷으로 나와요.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를 기반으로 이제 모나리자가 셀카를 찍었을 때 느낌으로 이제 사진들을 막 만들어내는 약간 예술가가 한 명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어떤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이제 셀카를 찍었을 때 느낌을 이제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생각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럴싸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신기하죠. 뭐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생성한 겁니다. 생성한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사진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죠? 이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짜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이런 데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얼룩말 이름이 뭐였더라? 이 얼룩말이 동물원을 탈출해가지고 이게 막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분이 야 얼룩말을 봤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조현병 환자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신고를 해도 안 믿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스틸 이미지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는 스트림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들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게 실제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의 예시들이 이랬습니다. 왼쪽이 원래 원본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이 원본인데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싹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거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뭐 하는 그 소설의 컨셉을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약간 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동영상이 바뀌는 내지는 창작되는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받으면 그 이미지 특기에 대한 이미지는 더더욱이나 소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웹브라우저 내에서 GPT를 사용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에 플러그인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챗GPT API를 이용해가지고 제3의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S컵, 아수겁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챗GPT를 바로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챗GPT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라든지 그다음에 아수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 서비스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노션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데서 이런 서비스 그 임베딩이 돼가지고 이 서비스 내에 그 AI 서비스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동작하는 형태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서비스들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뭐 이메일을 보낼 때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네 번째가 이제 API 연계하고 뭐 자동화하고 등등 해서 뭔가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우리가 그루베어라고 해서 저기 인트라넷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한문도 쓰고 공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에 이런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서 자동화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올 연말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거를 지금 벌써 이제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사이에 벌써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보면 왼쪽에 보이는 장면은 여행사 서비스고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여행사에서 내가 여행 서비스를 문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주거나 매칭해주는 서비스고요. 왼쪽 밑에는 굿닥이라고 하는 그 세팅으로 원격 그 진단을 해주는 진단이 아니고 뭐냐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다가 의료에 관계되는 서비스를 해주면 넣으면 질의를 하면 답을 주는 거고요. 중간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파동이 보시라는 곳인데 여기 원자력 연구원 저희 AI 프렌즈 내에 그 연구원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연구원 내에 원규들을 넣어가지고 원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게 뭐죠? 휴가 결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걸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질문을 하면 원규를 찾아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업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찾는다든지 내지는 뭐 활용처를 갖다 약간 애매한 것들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리튼이라고 해서 챗GPT 연계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도 생성 AI 형식으로 한글을 맞게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GPT라고 하는 게 며칠 전 2주 전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파이낸셜 뉴스, 그러니까 그 경제 뉴스를 만들어주는 블룸버그가 자기 그 기사들을 학습시킨 GPT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현재 지금의 주가 정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정보를 딱 넣으면 기사가 만들어지게 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수 도메인의 정보들 용어라든지 내지는 어떤 아티클 기사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따로 학습시켜 가지고 최적화시킨 그쪽 분야에 특화된 GPT가 나올 수 있다. 응용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챗닥터라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료 서비스 했던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의료 채팅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천 명 정도의 의사와 환자들이 대화한 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이런 블룸버그 GPT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컨셉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하게 되는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 챗닥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환자들하고 대화했던 것들을 로깅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섹터한테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양쪽 눈이 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밑에 보면 양쪽 눈의 실명은 시신경 위축이나 망막변성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 지계적으로 대답하는 이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고요. 조금 전반적으로 품질이 지금 낮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챗GPT는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어떤 사실 그 만들어낸 아주 좋은 텍스트들이 있지만 오류가 많다. 특히나 숫자, 과학, 의학, 법률 뭐 이런 류의 것들에게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잘못된 말을 할 경우가 많다. 챗GPT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스를 넣어주면 그 바탕으로 글을 써주는 도구다. 검색 엔진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서에 초안을 작성하거나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지 정리하기 참 좋은 도구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그 챗GPT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를 꼭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내가 전문가면 내가 보면 되고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꼭 전문가한테 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챗GPT 외에도 그 외에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도 있고 뭐 그 외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나올 거고요. 그것들이 지금은 챗GPT보다 못할 수 있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많은 도구들이 정말 괜찮은 퀄리티로 나올 거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그림 쪽은 예술적인 어떤 창작을 하기에는 좋지만 조금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근데 그런 도구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좋은 거고 우리가 그림을 받으면 그 그림이 출처 원전을 꼭 확인해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은 맞자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사례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려면 사실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완전한 솔루션이 독립적인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올 연말쯤 정도 되면 뭐 여러 가지 국내 회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에도 스탠드얼론으로 망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기관을 위한 이런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걸 좀 보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보고서 작성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급하게 작성해서 막 그냥 급하게 던져야 된다. 검토 안 하고 던질 수는 안 됩니다. 검토 꼭 해야 됩니다. 검토 꼭 해야 되고 법령이나 규정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규칙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 숫자, 뭐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때 내가 빌드업을 할 때 진짜 좋습니다. 이거 그냥 막 내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막 토론하면서 하듯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화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긴 한데 약간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렇게 문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한글은 아래 한글은 네이버 클로버하고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지금 공개가 된 상태예요. 올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어조를 바꾼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번역한다든지 여기 좋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다른 서비스 써야 되지만 약간의 지금 보기엔 아쉽다. 그다음에 표 해석하기 뭐 부분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거 아직까지 많이 전문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GPT-4에서는 표 해석하기 내지는 그림 해석하기가 상당히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글 처리 부분도 이제는 GPT-4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것 말고는 상당히 쓸만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가 1시간 조금 넘게 했으니 이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기 말고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을까요? 아, 음, 음, 음.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들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 먼저 있는데, 하시죠. 네. AI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 이게 이미지 같은 거를 뭐 미디전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네. 수 있을까요?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아예 음, 저작권이 없고요. 등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AI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책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홍보 포스터 등을 만들 때 네. 자유롭게 이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예, 이용해도 음. 되는데 계속 내용만 확인하는 게 옳고요. 거기서 생기는 어떤 잘못된 점을 만들어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활용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어,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 2분 정도만 더 예, 기다려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
앞서 이제 뭐 기술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GPT라는 거 자체가 GPT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 파라미터가 많아서 학습량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GPT-4로 가면 사실 그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학습량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아, 중간에 튜닝이라는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아까 그 블룸버그 GPT처럼 내가 원하는 분야를 좀 가지고 그런 GPT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하는 그런 단계를 겪어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도메인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는 너무 이미 그런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는 비효율이라든지 내지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파라미터가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장들을 우리가 꼭 유리한 문장만 꼭 받아야 된다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적당한 크기의 작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우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쓰고 대신 나온 결과들은 사실 조금 제한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전문가들이 그냥 더 활용 조금 조정해서 쓰는 형태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모델이 큰 거가 더 좋다든지 이런 거는 꼭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GPT-3보다 GPT-4가 무조건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GPT-3에서는 잘하던 것들을 GPT-4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을 담아져 있다라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음. 음. 꼭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다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예. 그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예.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챗 닥터의 케이스 서비스인데요. 이 챗 닥터의 서비스인데 그 챗 닥터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제 다이얼로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문장들을 가지고 거기다 태그를 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닥터는 어떻게 대답을 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페어잖아요. 이 질문과 답을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1이 이제 질문 하나가 되죠. 넘버 2가 이제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되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페어를 쭉 해서 넣으면 이 다음 여기 다음 페이지처럼 이제 해서 튜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파동리버스 어디 있죠? 파동리버스 있었는데 파동리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텍스트로 제 19조 뭐에서 이렇게 규정 있잖아요. 규정을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타이틀을 태그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엑셀 같은 형식으로 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런 랭귀지 모델에다가 넣어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게 생성형 AI 만나면 또 이게 목적이 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동안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게시판에다 올려놓은 게 있을 거면 민원 있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담당 부서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어로 질의를 막 하면 막 이렇게 막 내가 내 불평을 막 얘기를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 담당 부서가 이제 자동으로 매핑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저희 이제 예타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저 꼭 그런 거 한번 만들고 싶은데 예타 보고서들 잘 넣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키워드 막 넣어가지고 예타 보고서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 지금 이번 주제는 이런 거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가지들 넣어서 막 하면 얘가 예타 보고서에 갖게 되는 어떤 쓸만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타 보고서를 평가하는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보고서가 들어오면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사실 오늘 그 기술적인 얘기는 거의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내지는 학습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런 언어 모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텍스트 모델로 해서 입력을 넣으면 그것들이 서로 관련도가
퍼센트로 확률로 쭉 나오게 되고요. 그 확률들이 결국에는 이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들을 튜닝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블룸버그 GPT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도 경제기사 형태로 나올 테고요. 지금 아까 닥터 형태로 넣으면 이제 의료 서비스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공무원 GPT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공무원 GPT 뭐 업무에 관계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작업들을 국내에 뭐 여러 기업들 뭐들이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다른 질문이 질문이 있어서 들어오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법령 부분들 이제 지문이 뭐냐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웹사이트에 학습을 시킬 수 없을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 질문 답변 이런 것처럼 페어를 만들어서 이게 입력을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제 입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답이 있으면 정답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좀 붙여주겠고요. 자,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GPT라는 거는 키워드를 넣으면 문장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GPT라는 기술이. 그럼 챗 GPT는 뭐냐면은 그거를 사람이 튜닝을 한 거예요. 질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시가 뭐였었죠? 예시를 하나 예제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거 예시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안에는 사실 단어들이 빗소리, 잠, 잘 오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 단어들이 되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딱 나오면 이 단어들로 이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보면 이게 질문인가라고 제가 물음표를 넣었기 때문에 질문으로 이제 얘가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빗소리, 잠 잘 오는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면 빗소리와 관계되는 수많은 문장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잠이 잘 오는 뭐 이유라는 어떤 질문에 관계될 만한 문장들을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원래 GPT는 그렇게 하면 빗소리에 대한 얘기도 했다가 잠에 대한 얘기도 했다가 뭐 무엇이 그랬다가 오만 얘기를 막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챗 GPT에서 튜닝할 때는 뭐냐면 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좋은 문장들을 이제 답을 내야 돼. 나머지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한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어, 데이터 셋 페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데이터라면 그게 뭐 의미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뭔가 그냥 데이터를 쭉 해서 넣어버리면 그냥 약간 문장의 뉘앙스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 그 그러니까 원규를 지문한다는 거라면 원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페어를 넣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예, 위해서는 페어 형태로 넣어주는 게 답을 얻기가 예, 쉽다. 뭐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위에 조금 다른 질문들도 있어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하면서 GPT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없나요? 코파일럿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코파일럿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PDF 파일은 이렇게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쪽 분야에서는 논문들이 대부분 PDF로 나오기 때문에 그 PDF를 넣고 논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뭐 챗GPT랑 질의하듯이 뭐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 뭐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내지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논문 저자와 내가 질의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해요. PDF 파일은. 근데 아래 한글 파일이나 내지는 그 워드나 PPT나 엑셀은 엑셀은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워드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곧 나올 거니까 제 생각에는 6월이면 나올 거예요. 코파일럿.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코파일럿이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다 문서를 넣을 수 있느냐? 아마 뭐 넣지 말라고 뭐 이렇게 규정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보안상의 예, 보안상 이유로. 이유로. 네. 예.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 여기 학회에서도 AI를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서버 규모는 어느 아, 정도가 되는지 이건 준비되어 결국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델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겠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학습시킬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연구하는 측면에서 아주 간단한 형태는 PC 정도 수준에서도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이 안 좋죠. 안 좋고 되게 또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약간의 이제 서버급의 이제 그러면 아까 그 파동이벗 정도는 서버급으로 그냥 운영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규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내봐야 사실 우리 뭐 예를 들면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양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I가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나요? 예, 기술적으로는 있어요. 그 기술적으로 있고 그런 어떤 그림의 분포, 그 그림의 구성에 대한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찍은 사진이냐 아니면은 만들어낸 사진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AI가 그린 그림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은 그 사진을 리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리터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원본의 느낌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제 정보가 사라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I가 그린 그림도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높은 조건을 달면 뭐 좀 그런 있어서 어,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조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질문은 이 정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여기 채팅에도 한번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 상시학습 등록은 그 링크 들어가셔서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고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연구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폼 꼭 작성해 주세요.